오늘은 삼체 3부작의 모든 사건을 연대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3부 사신의 영상에선 책의 공식 설정으로 큰 틀의 연대를 제시하지만 제가 책의 내용을 세세히 파악해본 결과 이 공식 연대표와 실제 사건 시점 간에는 많은 모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과감히 책에서 제시하는 공식 연대를 버리고 책 내용에만 집중하여 저만의 연대기를 재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작성한 연대기는 책의 공식 설정과는 적게는 몇 년에서 최대 20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책 내용에는 더욱 충실한 저만의 뇌피셜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리석었던 한 문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인류라 불렀고 수천 년 동안 우주에 자신들만이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약 400년에 걸친 생존의 기록입니다. 서기 1453년. 인류에겐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던 마법사가 있었어요. 그녀는 멸망해가는 동로마 제국을 구원하려 했죠. 그녀에게 마법의 힘이 생겼던 건 최초로 고차원 파편이 존재했던 1453년 5월, 약 한 달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제국의 멸망을 막기엔 파편의 체류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렇게 끝내 마법의 힘은 무로 돌아갔고 동로마 제국은 찰나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1947년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인물 예원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태어난 지 약 20년 뒤 1967년 그녀의 아버지이자 칭화대 천체학과 교수 예저타이는 광기에 물든 홍위병에게 구타당해 사망했고 그녀는 그 순간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모두 목격했어요. 그로부터 2년 동안 강제노역을 당하던 예원제. 하지만 운명이란 녀석은 1969년 홍안기지라는 비밀통신기지로 그녀를 보냈죠. 붉은 눈 홍안기지는 공산당이 인류 최초로 외계인과의 교신을 성공시켜 체제 경쟁에서 전 세계를 주도하기 위한 전초기지였어요. 그녀가 전공한 우주학으로 인해 그렇게 그녀는 강제노역보단 나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2년간의 연구 끝에 1971년 그녀는 인류 최초로 항성간 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신호 증폭 기술이 공산당의 사상과 맞지 않는 불온한 것이라는 평가 때문에 상부에선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결국 예원제는 누구도 모르게 비밀리에 신호를 발송했죠. 그 시점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4세기에 걸친 우주전쟁이 방금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됐다는 걸요. 1975년, 약 4년의 시간 동안 빛의 속도로 날아간 예원제의 메시지는 세계의 태양이 존재하는 어느 항성계에 도착했어요. 그 세계에도 파수꾼은 존재했고 1379호 감청원이란 존재가 예원제의 메시지를 최초로 수신받았죠. 하지만 그도 예원제처럼 자신의 세계에 실망과 혐오만을 가졌고 이런 그는 결심했습니다. 4광년 떨어진 푸른 행성 지구만은 자신의 손으로 구하겠다고. 그렇게 모든 통신 자료를 폐기한 감청원은 예원제의 메시지에 답했습니다. 답하지 마라. 만약 답한다면 우리 세계가 너희 세계를 침략할 것이다. 하지만 1379호 감청원에게도 예원제처럼 상관이 있었고 그의 은폐는 얼마 가지 않아 들통났습니다. 그렇게 삼체 세계에는 4광년 떨어진 곳에 천국과도 같은 행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 소식은 그들에겐 마치 신의 은총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항성계는 내일 멸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정한 상태였고 그런 그들에게 지구로부터의 메시지는 그 세계에 오랫동안 잊혀졌던 신이란 존재를 떠올리게 만들었죠. 이후 그들은 놀랍도록 신속하게 4광년 밖 지구의 침공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천척의 항성급 우주전함 건조를 시작했죠. 그 시점은 고작 예원제가 메시지를 보낸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은 1975년이었습니다. 한편 지구에서도 시간의 화살은 빠르게 날아가고 있었고 어느덧 1979년 그녀가 통신 전파를 보낸 지도 벌써 8년이 지났고 내심 예원제는 답장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운명의 그날 관측 모니터엔 물밀듯이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답장은 인사가 아닌 경고였습니다. 통신 전파는 4광년 떨어진 삼체 성계라는 곳에서 발신되었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메시지에 예원제는 다시 한번 답장했습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우리 문명은 이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예원재가 홍안기지의 엔지니어 양웨이닝과 사랑에 빠진 게. 그리고 얼마 후 그 사랑의 결실도 생겨났죠. 바로 예원재의 임신이었어요. 이제 예원재에겐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생겼고 그 작은 뱃속의 생명을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시험은 곧 그녀를 닥쳤어요. 바로 홍안기지의 책임자 레이즈청이 8년 전 예원재가 비밀리에 외계로 신호를 발사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었죠.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뱃속의 아이를 위해 자신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치밀하게 사고사로 위장해 레이즈청을 죽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원재도 예상치 못한 게 하나 있었죠. 바로 그 사고에 자신의 남편 양웨이닝이 휩쓸려 사망했다는 것. 하지만 이런 상실에도 예원재는 오로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또다시 흘러 1980년대 중반. 예원재의 상황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의 아버지 예저타이가 불온한 사상을 품은 채 죽었다는 낙인이 몇 년 전 당에 의해 해소됐죠.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가 복권되면서 칭화대의 교수 자리로 스카웃되어 홍안기지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어느덧 그녀에게 삼체와의 통신이란 사실은 꿈결처럼 희미해져 갔고 딸아이 양둥과 나름 행복 비슷한 걸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그녀의 인생엔 다시 한번 불꽃 같은 사내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에반스라는 석유 재벌 2세였어요. 오랫동안 지구 생태계가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걸 괴로워하던 에반스의 고통에 공감해 예원재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과 삼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해줬는지는 예원재 자신도 잘 몰랐어요. 어쩌면 에반스가 느끼던 절망에서 과거 아비를 잃었던 한 소녀의 그것을 봤던 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얘기를 해준 예원재조차도 에반스가 삼체의 존재를 믿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대화의 결실이 나오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 무렵. 어느 날 예원재를 초청한 에반스가 그녀를 데리고 온 장소는 인류 최후의 방주가 될 심판이로. 그리고 그 거대한 배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제2홍안기지. 이름처럼 그곳엔 거대한 전파 안테나가 설치돼 있었고 에반스는 이미 삼체와의 재교신에 성공해 있었죠. 그곳에서 에반스는 예원재에게 부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모집해온 삼체 추종 세력 2,000명, 미래의 ETO라고 불릴 조직의 총사령관이 되어달라고. 그 순간 예원재는 깨달았습니다. 몇 년간 딸 양둥과의 평온한 생활에서도 메꿔지지 않은 마음속 구멍이 이 과업을 통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1990년대 초, 삼체 세계의 주민들은 하늘 위 1000개의 태양을 감격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태양들은 그들이 모든 걸 희생하며 얻어낸 마지막 희망의 방주, 1000대의 엔진 불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항성급 전함들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450년간의 항해를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의 과학자들은 함대가 출발하고 얼마 안 가 절망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자신들보다 수세기 뒤처진 과학력을 가진 지구 문명의 역사가 고작 1만 년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신들은 1000만 년이 넘게 걸려 이룩한 핵문명을 이들은 이미 갖추고 있었죠. 또한 그들은 지구의 역사를 분석하며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지구가 고작 200년 전까진 농경사회였다는 거였죠. 이 사실이 뜻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함선 천척이 도착할 5세기 후에 인류의 기술은 삼체가 상상하지도 못할 영역에 도달해 있을 거란 점이었죠. 그러나 삼체 세계에도 아인슈타인과 같은 역사가 낳은 영웅이 있었어요. 그 이름 모를 외계인 과학자는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지자 프로젝트. 단 하나의 양성자 안에 그들 문명의 슈퍼컴퓨터를 이식하는 계획이었죠. 다시 한번 삼체 세계는 모든 행성의 자원을 그 양성자에 투입했어요. 그리고 2001년, 결국 그들은 약 16년의 개발 끝에 4대의 지자를 완성했고, 그렇게 4년 후 지구의 물리학 발전을 가로막을 임무를 띈 2대의 양성자 컴퓨터가 광속으로 태양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한편 지자가 지구에 도착하기 1년 전인 2004년, 지구엔 몇 세기 후
아인슈타인과 뉴턴의 업적을 뛰어넘을 한 젊은 물리학자의 위대한 발견이 있었어요. 그는 위대한 과거의 물리학자들이 그어놓은 이론적 마지노선을 스스로 부쉈고 그 결과 굉전자와 굉원자라는 이 세 개의 법칙과 다른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수세기 후 인류에게 무한의 에너지를 선물했고 상온 핵융합이란 꿈의 기술을 안겼죠. 그 젊은 물리학자의 이름은 딩이. 하지만 그의 행복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고작 1년 뒤 2005년 딩이의 유일한 세계였던 물리학이 붕괴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즈음에 그의 여자친구는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세계적인 실험 물리학자였으며 인류를 최초로 배반한 여인의 딸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양둥. 2006년 세계 곳곳에선 물리학자들의 의문의 자살 사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 세계 엘리트 계층에선 삼체라는 가상현실 게임이 퍼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즈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인물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노 소재 과학자 왕미아오와 비밀 수사국 요원 스창. 그들의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ETO라는 삼체 추종 세력과 수사기관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ETO는 단합된 조직이 아니었고 내부 세력 간의 다툼과 왕미아오의 활약으로 실질적인 리더 에반스의 죽음과 함께 심판 1호의 여정은 끝나게 됐습니다. 또한 ETO의 비밀 모임을 습격해 총사령관 예원자를 포함한 다수의 세력을 검거하게 됐지만 이건 인류에게 다가온 위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죠. 검거된 예원자의 신문을 통해 이미 인류의 물리학 발전은 막히게 되었고 지자라는 양성자 컴퓨터가 지구 전체를 빛의 속도로 돌아다니며 모든 정보를 모으고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삼체와의 대결은 모든 정보를 노출한 채 시작하는 극도로 불리한 전쟁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전쟁 준비로는 부족했습니다. 2008년에서 2011년 그렇게 인류는 450년간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2008년 유엔 산하 행성방위 이사회 PDC와 전략정보국 PIA를 설립했습니다. 얼마 후 이 조직은 상식 밖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면벽 프로젝트와 스타 프로젝트. 우선 면벽 프로젝트에 의해 인류의 대표 면벽자로 지정된 사인은 착실히 자신들만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면벽자 모두가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한 명의 젊은 면벽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전 세계를 뒤져 자신의 이상형을 찾아냈고 산속 깊은 곳 별장에서 그녀와 함께 은둔에 들었습니다. 또한 삼체 세계에선 발빠르게 이 면벽자들을 상대할 3명의 파벽자를 지정했죠. 한편 스타 프로젝트라는 유엔 주도 부동산 사기에 혹해 수십억을 지불한 바보 같은 시한부 윈텐밍이란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286광년 이상 떨어진 어느 항성계를 사는데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성계의 소유권은 얼마 후 청신이란 여성에게 배달되었죠. 그 항성계를 선물받은 청신은 최근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퇴사하고 PIA라는 국제기관으로 이직했어요. 그녀는 말단 연구원이란 신분에도 국장 웨이드의 눈에 띄어 계단 프로젝트라는 아광석 로켓 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그녀는 이 시기에 UN 회의에 참석하며 경악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면벽자로 선포된 인물 중 가장 젊은 인물이 총격을 받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하지만 그녀를 더 큰 충격으로 내몬 건 얼마 후 듣게 된 자신의 동료 바디모프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죽음이 사고사가 아닌 국장 토마스 웨이드가 꾸몄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 없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청신도 어느 날 사고를 당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한편 피츠로이라는 군인과 린저라는 천체 관측학자는 천체 관측소에서 놀라운 장면을 포착해내게 됩니다. 바로 사광연박 우주먼지 구역에서 1000개의 삼체 bon함대 항적을 발견한 거였죠. 이 관측으로 인해 이제까지 삼체의 위협을 그저 음모론이라 부정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2012년에서 2014년 시한부 윈텐밍의 뇌가 드디어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단 프로젝트의 아광속 로켓은 결국 실패했고 윈텐밍의 뇌는 그렇게 태양계를 넘어 우주를 영원히 표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청신은 아직 멈추지 않았죠. 그녀는 미래로 건너가 이 우주전쟁을 대비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동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지구의 지자에게 보고받던 삼체의 함선 1000대 중 한 대는 다급하게 가속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윈템밍의 뇌를 빠른 시일 내에 포획해 인간과의 전쟁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였죠. 2015년에서 2016년 위기의 세기 8년, 삼체 함대와의 거리 4.2광년. 드디어 인류의 첫 전투가 패배했습니다. 바로 전 미국 방구장관이자 면벽자인 타일러가 처음으로 파벽자에게 전략을 간파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패배한 타일러는 로지의 별장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첫 면벽자의 패배에 로지의 아내 장에는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남편 로지를 면벽자로 각성시키기 위해 그녀는 아이와 함께 잠적해 동면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로지 또한 면벽자로서의 각성을 이뤄내게 됐죠. 마침내 로지는 면벽 수행으로 하나의 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건 한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저주의 주문이었죠. 그리고 50광년 떨어진 어느 항성계에 그 주문을 사용했습니다. 그 모습은 전 인류에게 실망감과 조소만을 들게 했어요. 하지만 지자와 삼체본함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로지의 주문을 감지한 순간 그들은 경악과 공포에 잠식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본함대에 싣고 왔던 소형 탐측선 10대를 급하게 지구로 출발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자를 통해 로지에 대한 적극적인 암살을 ETO에게 지시했어요.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로지만을 노리는 살인 바이러스의 살포. 결국 로지는 그 바이러스에 노출됐고 생명이 꺼져가던 순간 동면에 들면서 그는 가까스로 미래로 도주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위기의 세기 12년 삼체 본함대와의 거리 4.18광년. 로지가 동면하고 몇 년간 착실히 자신들만의 전쟁을 준비해온 면벽자 레이디아즈와 비라인스도 동면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깨어날 시점은 현재보다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을 근미래였어요. 그리고 왕미아오라는 나노과학자의 공헌으로 드디어 초기 우주 엘리베이터 2대가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류에게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모든 인류의 물자가 전쟁 준비를 향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선 앞다퉈 배급제가 시작되었고 날이 갈수록 일반인의 삶은 팍팍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장베이 하이란 군인은 이 시기에 과학계 원로들을 암살함으로써 미래의 우주군이 태양계 너머로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장베이 하이도 다음 계획을 위해 미래로의 동면을 시작했습니다. 2028년 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반도체 기술의 한계치까지 이르렀고 드디어 비라인스와 레이디아즈는 동면에서 깨어났어요. 그렇게 비라인스는 인류에게 신념을 각인할 수 있는 멘탈 스탬프라는 기술을 완성시켜 인류에게 전쟁 승리라는 신념을 주입시킬 수 있었죠. 이로써 비라인스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다시 한번 동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딩이 박사의 핵융합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정지 궤도에 몇 대의 융합로가 설치됐어요. 이건 미래 인류에게 무한의 에너지를 약속하게 됐죠.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면벽자 레이디아즈는 자신이 계획해온 태양계 공멸 계획이 파벽되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9년에서 2113년 이 시기 인류는 물리학의 장벽 앞에서도 묵묵히 전쟁을 준비해갔어요. 딩이도 노인이 될 때까지 물리학을 연구했지만 결국 지자의 장벽 앞에 항복하고 말았죠. 끝내 그는 최후의 전쟁을 보기 위해 동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린저, 피츠로이, 세이, 창웨이스 등 1세대 영웅들은 동면 없이 그들의 몫을 다하며 생을 마감했어요. 다행인 건 이 시기 대부분의 ETO들은 소탕되었다는 점이었죠. 2206년 위기의 세기 198년 삼체 함대와의 거리 2.1광년. 삼체의 선발 탐측선 10대가 오르트그룸 근처까지 진입했고 노인이 된 딩이 박사는 인류의 마지막이 될지 모를 전쟁을 보기 위해 동면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7년 뒤 2213년 드디어 로지도 깨어났어요. 이 시대엔 이미 대부분의 불치병들이 해결되어 있었고 로지의 목숨을 위협하던 바이러스도 말끔히 치료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시대의 인류에겐 더 이상 에너지 걱정이 없었어요. 딩이의 제어 핵융합의 완전한 상용화가 그것을 가능케 했죠. 그리고 인류는 대부분 인공태양을 띄운 지하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깨어난 로지에겐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면벽 프로젝트의 종료. 맞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면벽자라는 영웅에게 기댈 필요가 없을 만큼 강대해져 있었어요. 인류가 만든 우주 함대군의 함선 2000대는 이미 삼체본 함대의 진격 속도를 뛰어넘었고, 이 함선들은 항성간 항해가 가능한 꿈의 전함들이었죠. 로지는 기쁜 마음으로 면벽자의 자격을 반납하고 조만간 자신의 부인과 아내도 찾을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어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조우한 스창도 예전에 앓고 있던 불치병을 모두 치료한 채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둘은 한동안 발전된 미래도시를 여행하며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인류의 영웅이 비슷한 시기 잠에서 깨어났어요. 바로 장베이하이. 하지만 그가 바라본 미래의 우주군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면 모든 게 그가 200년 전 예상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 우주군으론 다가올 삼체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단 한 대의 함선, 자연선택호를 탈취해 승선원 2000명을 납치한 채 외우주로의 도피를 시작했습니다. 곧장 장베이하이를 추격하기 위한 우주 함대 군 소속 4대의 전함도 출격했죠. 한편 나머지 우주군의 전함대 약 2000대는 오르트그룸에 도착한 삼체 선발 탐측선 10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건 단 한 대의 소형 탐측선. 그리고 최악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미 삼체를 능가했다고 자신했던 2000여 대의 인류 함대군은 단 한 대의 삼체 탐측선에 모두 괴멸됐어요. 인류의 무기는 그 탐측선에 생채기도 내지 못했죠. 그리고 그 괴멸된 인류의 함선 중 한 대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였던 노인 딩이 박사도 있었고, 그렇게 딩이의 생도 그 자리에서 마감했습니다. 모든 함선을 격파한 한 대의 탐측선은 빠르게 이동해 태양 주위에서 모든 전파를 차단했어요. 이렇게 로즈는 더 이상 저주의 주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장베이하이가 탈취한 함선을 추격 중이던 4대의 함선은 인류의 패배 소식을 접하곤 모든 계획을 수정해 장베이하이에게 합류해 외우주로의 도피를 결정했어요. 2214년에서 2215년, 로지가 설원 프로젝트라는 우주 진운형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2216년 위기의 세기, 208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설원 프로젝트를 가장한 작전이 로지의 손끝에서 완성됐습니다. 그 작전의 진짜 목적은 전파를 이용하지 않고 삼체항 성계의 위치를 우주로 전송할 수 있는 지도. 그것이 지난 3년간 로지가 만들던 우주 진운의 정체였어요. 그렇게 로지는 암흑의 숲 위협을 완성했고, 삼체의 본함대 999대는 패배를 인정하며 진격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2세기를 이어온 삼체와의 전쟁은 로지라는 영웅의 손에서 끝나게 됐죠. 2221년, 로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내와 아이를 깨워서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삼체에게 전수받은 지식으로 인류는 태양이 없이도 암흑의 숲 위협이 가능한 중력파 안테나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제 인류의 물리학을 가로막는 장벽도 치워졌어요. 그렇게 인류에겐 다시 무한의 가능성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2222년에서 2278년. 하지만 삼체의 패배가 그들에게 불운으로 작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지구에서 전수받은 수많은 사상과 문화를 통해 삼체 세계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집단주의만을 따르던 그들에게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건 이들이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야기했어요. 이 시대를 후대 사람들은 삼체 세계의 르네상스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창의성을 유도했고, 개인의 창의성은 궁극적으로 삼체 세계의 기술 폭발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폭발은 삼체에게 광속 엔진이란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2234년, 외우주로 도피했던 5대의 함선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블루스페이스호는 지구로의 귀환을 거부했고, 지구 인류 함대는 그래비티호를 필두로 삼체와의 연합 추격 함대를 구성해 도피주의자가 된 우주 인류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256년, 한편 삼체의 본함대에서 이탈했던 함선 한 대가 오르트그룸 밖 어느 적막한 곳에서 한 소형 우주선을 포획했어요. 여기엔 인류에게 잊혀진 한 청년의 뇌가 실려 있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윈텐밍의 뇌였죠. 2278년, 반세기간 암흑의 숲 위협을 받던 삼체는 인류의 감시를 피해 광속 엔진이 탑재된 두 번째 삼체 함대군 415대를 은밀히 태양계로 출항시켰습니다. 2282년, 인류가 승리한 지 60여 년이 되던 해,
21세기에 동면했던 한 여성이 깨어납니다. 바로 청신이었죠.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고 그녀에게 남은 건 이제 윈텐밍에게 선물 받았던 DX3906 항성계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선물의 일부를 정부에게 판매해 그녀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처음 사귄 친구 AA에게 그 자산으로 설립한 회사의 운영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이 그녀를 기다린 건 아니었어요. 그녀와 비슷한 시기 동면에서 깨어난 직장 상사 웨이드에게 저격을 당해 죽을 뻔한 일도 생겼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로즈를 대신해 2대 검잡이란 인류의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283년, 약 50년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그래비티오는 블루스페이스호를 따라잡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시기 두 전함에선 4차원 파편의 영향으로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283년 11월 28일, 2대 검잡이로 임명된 청신은 오후 4시 17분 노인이 된 로즈에게 검자루를 넘겨받았어요. 이와 동시에 로즈는 2세기 전 무고한 항성계를 파괴했다는 죄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283년 11월 28일 오후 4시 27분, 청신이 검잡이가 된 지 약 10분 만에 지구의 모든 중력파 안테나는 숨어있던 삼체의 탐측선에 의해 모두 파괴되었고, 머릿속이 꽃받치던 이 젊은 여성이 그 10분 동안 한 일이라곤 자신의 손에 있던 중력파 발사 스위치를 바닥에 내팽겨친 채 어떻게만을 외친 거였어요. 드디어 반세기 넘게 발톱을 숨겨왔던 삼체가 다시 2차 전쟁을 선포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삼체의 작전도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자와 삼체 탐측선은 마지막 중력파 안테나가 설치된 그래비티오를 파괴해야 했지만 블루스페이스호와 4차원 파편의 방해로 결국 그래비티오를 파괴하진 못했죠. 2283년 11월 29일, 삼체의 물방울 탐측선과 지자를 격파한 블루스페이스호와 그래비티오의 연합이 결성되고 그 즉시 그래비티오에선 암흑의 숲 위협을 발동했어요. 하지만 태양계와의 실시간 연락수단인 지자가 파괴되면서 이 소식이 지구에 닿기까진 1년이란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중력파를 발사한 두 연합함선은 지구의 패배를 직감하며 끝없이 펼쳐진 외우주를 향해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죠. 2284년, 지구의 관측소에선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415대로 구성된 삼체 제2함대가 태양계에서 약 0.1광년 떨어진 지점에서 목격된 것이죠. 드디어 인류는 삼체의 엔진 기술이 광속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인류는 자신들의 완벽한 패배를 깨닫게 됐고, 청신은 충격으로 각막이 괴사해 장님이 됐습니다. 2285년, 모든 희망이 부서진 인류에게 한 줄기 희망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바로 1광년 밖 그래비티오가 무능했던 2대 검잡이 청신을 대신해 중력파를 발사했다는 소식이었죠. 이 사실은 삼체 세계에도 동시에 알려졌고, 태양계에 진입하던 삼체제의 함대는 그 즉시 태양계에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온 우주의 삼체 성계와 간접적으로 태양계의 위치가 공개됐습니다. 2287년, 그래비티오의 중력파가 발사된 지 3년 10개월 만에 결국 삼체항 성계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공격에 의해 멸망했어요. 이렇게 약 3세기를 이어온 삼체와의 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공격자는 태양계의 위치까지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2290년, 청신은 3년 전 각막 치료를 위해 들었던 동면에서 깨어났어요. 그 기간 동안 AA는 청신의 회사를 헤일로 그룹이란 우주건설 기업으로 성장시켜놨죠. 그리고 지자는 지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청신과 로즈를 만났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첫째는 태양계를 보호할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 두 번째는 윈텐밍이 청신과 원격 대화를 원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얼마 뒤 삼체함선에 있던 윈텐밍과 청신의 통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윈텐밍은 3가지 동화를 청신에게 들려주었고, 그 동화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윈텐밍의 암호가 숨어 있었어요. 전 인류는 이제 이 암호 해석 작업에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2291년, 해석 작업으로 인류가 알아낸 주요한 사실은 2가지였어요. 첫째는 광속 엔진의 원리가 공간의 공유를 이용한다는 것. 둘째로 외부로부터 태양계를 숨기기 위해선 태양계 전체의 광속을 초당 16.7km로 늦추어
외부 관찰자에게 태양계를 블랙홀로 인식하게 하는 것. 하지만 광속 엔진의 추진항적이 먼 거리의 항성계에서도 관찰된다는 점 때문에 광속 엔진 개발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류 생존을 위해 채택된 계획은 모든 인류를 토성궤도 너머로 이주시키는 벙커 프로젝트와 태양계 전체를 블랙홀로 보이게 하는 블랙존 프로젝트 2개였습니다. 하지만 청신은 오직 광속 엔진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청신은 목적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웨이드에게 자신의 회사를 전부 맡겨 광속 엔진 개발을 부탁했죠. 그리고 그녀는 AA와 함께 동면을 시작했습니다. 2360년 벙커의 세기 5년 웨이드가 이끄는 연구소는 결국 곡률 추진의 물리적 이론을 완성했고 청신을 동면에서 깨우게 됩니다. 하지만 엔진 개발을 위한 테스트는 국제법과는 완벽히 상충되고 있었고 웨이드는 반물 질폭탄으로 지구 정부와의 내전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청신은 이를 반대했고 결국 웨이드는 반인류죄라는 명목으로 사형되면서 광속 엔진 개발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청신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이 될지 모를 동면을 시작했습니다. 깨어나는 시기는 태양계가 외부 관찰자에게 공격받는 순간이 될 예정이었어요. 2361년에서 2414년 웨이드는 죽었지만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들은 존재했어요. 그들은 비밀리에 웨이드가 남겨둔 유산으로 광속 엔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총세대의 광속 우주선을 완성했어요. 2대는 시험 비행을 위해 머나먼 외우주로 나갔고 한 대는 헤일로 그룹의 사내 우주선으로 위장시켜 준비해뒀어요. 2415년 노래하는 초고대 외계 문명의 한 청소부는 우주를 관찰하던 중 태양이 3개였던 멸망한 한 항성계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이제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4세기 전 인류라 불리는 또 다른 항성계와의 통신 기록이 남아있었죠. 그렇게 청소부는 정보를 분석해 태양계라는 세계를 찾아냈고 신속한 청소를 위해 2차원 벡터 포일을 그곳으로 떨어뜨렸습니다. 2416년 태양계 외곽에선 얇은 포일이 그 영향을 넓혀가며 태양계를 2차원으로 추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에서도 이를 관측했고 이는 삼체 세계를 멸망시켰던 공격 수단보다 훨씬 절망적인 공격으로 인류는 이 공격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청신과 AA는 그 공격이 시작된 순간 동면에서 깨어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헤일로호의 연구원은 청신과 AA를 숨겨뒀던 광속우주선 헤일로호에 탑승시켜 태양계를 탈출시켰죠. 그렇게 삼체 위기가 시작된 지 4세기 만에 인류와 태양계는 멸망했고 지구에선 2명의 젊은 여성만이 탈출하게 됐습니다. 2693년 청신과 AA는 헤일로호로 286광년 떨어진 청신과 윈텐밍의 항성계의 푸른 행성에 도착했어요. 그곳엔 과거 그래비티호의 탑승자였던 관이판 박사가 있었죠. 그는 4세기 동안 발전을 거듭한 우주 인류 소속으로 다양한 항성계를 탐험하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우주 인류가 개척해놓은 식민지로 같이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탐사 여정 중 관이판과 청신은 불운하게도 광속이 초당 10km 남짓인 블랙존에 갇혀버렸고 AA만이 푸른 행성에 남게 됐습니다. 2693년에서 1890만 6416년 관이판의 우주선은 블랙존 탈출을 위한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하지만 광속이 10km인 블랙존 내부에선 컴퓨터의 연산 속도가 아날로그 계산기보다 느렸죠. 결국 탈출을 위한 시스템 부팅은 16일 만에 끝났고 그동안 블랙존 외부의 우주는 약 1890만 년이 흘러 있었어요. 이제 푸른 행성엔 AA도 윈텐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윈텐밍이 남겨둔 선물이 있었죠. 바로 647호 포켓 우주였습니다. 청신과 관이판은 우주와 분리된 647호 우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여성의 모습을 한 지자와 재회했습니다. 서기 1890만 6416년에서 그로부터 100억 년 이상 흐른 어느 날 포켓 우주에 온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청신과 관이판은 그 아늑하고 포근한 폐쇄 우주에서 여생을 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외부 우주에서 온 메시지엔 포켓 우주의 존재가 우주의 빅크런치를
불완전하게 만들 거란 내용이 있었죠. 결국 청신과 관이판 그리고 지자는 포켓 우주의 모든 물질을 반환하면서 이미 100억 년 이상 흘러버린 원래 우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청신은 인류의 모든 기억이 담긴 메모리 칩과 조그마한 어항만은 반환하지 않았어요. 이로써 대우주의 빅크런치엔 5킬로의 소실이란 변수가 생겼습니다. 청신의 이 선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해답은 삼체 팬픽 관상지주 영문판 소설이나 제 영상 중 관상지주 정주행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와 다음 영상으로 설정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